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장에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10장 들어와서 약간 조금 어렵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는데 사실 그 10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들,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들이 좀 많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때그때 개념을 정확하게 익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했던 가설검정의 그 5단계, 가설검정의 5단계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거기 때문에 이 가설검정 5단계를 다시 한번 좀 짧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예제를 한번 굉장히 다른 종류의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은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가설을 수립하는 거고 2단계는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 3단계는 검정 통계량을 선택하는 것, 4단계는 이제 결정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강력을 이제 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을 통해서 표본의 평균이나 분산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5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기무가설이 있고 대립가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무가설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 그렇죠? 기존에 어떤 사실이고 대립가설은 새롭게 뭔가 주장하려고 하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기물가설과 대립가설은 전체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속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이라고 그랬죠. 한 군데에 속해 있으면 다른 군데는 속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인데 예로 가설을 수립해 온 건데, 그러니까 가설은 주로 어디에 관련된 거라 그랬죠? 가설은 주로 평균에 관련된 가설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평균에 관련된 가설이에요. 평균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아니면 뭐 같으냐, 다르냐 이런 종류의 평균에 관련된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12장 분산 분석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가설은 기무가설은 항상 평균은 뭐 같다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이건 이제 그냥 말로 표현을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말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서술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뭐가 아니다. 이게 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무가설은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기무가설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 기무가설에 대해서는 항상 그 입증의 책임이 있다. 우리가 그 가설 검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기무가설을 이 사실인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가설 검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유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이 2단계에서 할 일인데, 유의 수준은 우리가 예전에 그 신뢰 구간 할 때 배웠던 신뢰 수준 1 빼기 신뢰 수준은 유의 수준이다. 그 유의 수준은 정확한 의미는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이다. 그렇죠?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데 기무가설이 사실인데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 사실이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안 되죠. 그게 확률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의 수준은 0.1, 0.05, 0.01이다. 내가 그래서 문제에서 유의 수준을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의수준은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옳으냐? 만약에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중요한 이 기무가스를 기각하고 대립가스를 채택했을 때 그 변화가 뭐 사람 생명의 목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일이면 좀 작은 유의 수준을, 왜냐하면 사실임에도 기각하면 안 되니까요. 유의 수준은 아주 작은 유의 수준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변화를 좀 크게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0.1, 좀 작은 큰 알파를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기무가설에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다고 그랬죠.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그걸 기각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2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거짓인데 그걸 기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가 2종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1종 오류는 알파라고 표현을 하고 2종 오류는 베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 빼기 베타는 검정역이다. 검정역이라는 얘기는 기무 대립가설이 참인데 그걸 참이라고 잡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검정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단계는 검정 통계량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검정 통계량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입니다. 표본으로부터 얻어가지고 사용되는 통계량인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계량은 GTF 카이스케아 통계량이다. 우리가 G 분포, T 분포는 배웠는데 F 카이스케아 분포는 안 배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검정 통계량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수가 뭐냐? 모수가 평균이냐 분산, 이 두 개밖에 안 배운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평균입니다. 평균. 그 다음에 집단의 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 이상이냐. 그 다음에 모집단 분산의 정보가 알려져 있느냐, 알려져 있지 않느냐. 샘플의 수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검정 통계량을 어떤 걸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건데, 관심 모수가 평균인 거고, 지금 거의 다 평균이죠. 대응 평균 있고, 나중에 여기 그 12장에서 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심 모수가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위 수가 몇 개냐,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 이상이냐. 그 다음에 분산이 알려져 있느냐, 알려져 있지 않느냐,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구분을 하고, 샘플 수가 작으냐, 30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거.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각각 단일 표본 평균에 대한 관심 모수가 평균이고 집단수가 하나인 경우를 우리가 10장에서 배우게 되고, 11장에서는 관심 모수가 평균이고 집단수가 두 개일 때, 이럴 때 우리가 11장에서 배우게 되고, 평균이 3개 이상인 경우는 12장에서 분산 분석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결정 규칙을 결정하는 거죠. 기각 영역을 결정하는 거다. 기각 영역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주어진 알파, 유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 유의 수준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유의 수준을 결정을 할 때는 이게 단측 검증이냐 양측 검증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측 검증인 경우에는 기무가설이 미우는 어떤 값이 아니다라고, 요 부호가 있을 때는 기각 영역이 양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각 영역이 양쪽에, 이렇게 그걸 양측 검증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기무가설 뮤가 뮤세로 어떤 특정한 값보다 더 크다, 이게 더 크다 그랬을 때는, 이게 더 큰 거를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훨씬 이쪽에 가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에. 그래서 이게 뮤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기각 영역은 오른쪽에 가 있고, 반대로 뮤가 더 작다, 이거 작다 그랬을 때는 얘가 기각 영역이 이쪽에, 왼쪽에 가 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게 요거라 그랬죠. 정리를 해놓은 게 이게 대립가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기각 영역이 양쪽에 있고, 그때 알파는 요 양쪽 값이 합쳐서 알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이 알파 나누기, 이쪽이 알파 나누기 2가 되는 G값을 선택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단축 검정인 경우에는 그냥 알파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뭔가 작다고 했을 때는 그 기각역이 되는 t 값이나 g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좌측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이렇게 미우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기각 영역이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기각 그 인계치, 요거는 인계치라고 하는, 인계치가 양의 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제를 보면 이제 이 생산량 평균이 200개고 표준 편차가 16개. 공장의 생산량이 평균 200, 표준 편차 16. 이건 이제 그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유의수준 0점,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왔어요. 신입사원들도 왔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산 기법이 도입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제 그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양측 검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양측 검증. 뭔가 큰가 아닌가, 뭐 크냐 작으냐 이런 말이 나오면 단측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갓을 수립하고, 뮤는 200이다, 뮤는 200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알파, 유의수준은 알파는 0.1이다, 0.01이다. 이거 주어져 있고, 검증 통계량은 이제 한 모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한 검증이고, 모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으므로 G 통계량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어떤 통계량을 선정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요 표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제 10장에서는 G 통계량 아니면 T 통계량이에요. 근데 G 통계량 언제 쓰느냐? 분산이 알려져 있고, 알려져 있으면 무조건 G 통계량.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샘플 수가 30 이상이면 G 통계량. 그때 이제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시그마를 모르죠. 시그마 대신에 S,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얘는 30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 T 통계량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검증 통계량을 선정하는 기준이었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분산이 알려져 있죠. 여기에 표준 편차가 14다 이렇게 16이다 알려져 있으니까 검증 통계량은 G 통계량을 사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G 통계량은 값을 구할 때는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X바, 이건 샘플의 평균 빼기 뮤, 이건 알려진 기무가설의 그 평균 값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해서 G 값을 구하면 되고, 기각역을 결정하는 거는 이건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양측 검증이고, 유의수준이 0.01이었죠. 유의수준이 0.01이었기 때문에 각각이 0.05, 이쪽이 0.05가 되게 하는 G값을 구하면 2.58 마이너스 2.58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단계, 요 이제 인계치가 2.58 마이너스 2.58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크거나 요거보다 더 작게 되면, 그 검증 통계량 값이 요거보다 더 작거나 요거보다 더 크게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샘플을 구해봤더니, 샘플을 통해 가지고 X바 값을 구하고, 이게 이제 X바 값을 구했겠죠. X바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부터 이제 G 값을 구했더니 그게 1.55가 나왔습니다. 1.55. 이 1.55라는 값은 2.58보다 더 작고 마이너스 2.58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내가 리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전 예제에서 이 회사의 사장이 생산량이 증가하였는지를 알고 싶다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게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였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생산량이 증가하였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죠? 요 위에 첫 번째 요 문제에서는 이제 그 차이가 있는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증가하였는가. 그걸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증가하였는가. 자, 기무가설 그 5단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가설을 수립하는 건데, 기무가설은 이제 기존에 알려진 사실 그대로죠. 그죠? 그대로니까 뮤는 15다. 150이다. 150이다. 아, 뮤는 그냥 200이네요. 그죠? 뮤는 200이다. 그거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0는 같다. H0는 U는 200이다. 이거 같고 H1이 어떻게 달라져요? H1이 200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뭔가 새로운 어떤 기법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U는 기존에 알려진 200보다 크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뮤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크기 위해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여러분들 가설 검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세요. 기강역이 당연히 오른쪽에 가 있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그래서 이제 알려진 사실은 시그마는 16, 그거는 그 앞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고, n은 200, 그죠? n이 200이었나요? 그렇죠? n이 200이 아닌데, 열여섯 개 표준편차, 이 문제에서 샘플 수를 200이 아니고 50입니다. 50. 뮤가 200이죠. 50. 이게 잘못됐네요. 자, n이 시그마는 16으로 알려져 있고 n은 50, 알파는 0.01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무가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다 더 크다. 뮤보다 더 크다기 때문에 이렇게 기무가설이 수립이 된다. 그 다음에 유의수준은 0.01 요거는 주어져 있고, 또 검정 통계량은 시그마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16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이 아까 문제에서 표준편차가 16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 G분포를 사용한다. 이게 모 표준편차가 알려져 있으니까 G 통계량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기강역은 요번에는 이 기무가설이 뭐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가 있겠죠. 기강역이.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요 기무가설에 따라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정규분포 모양으로 그리고, 아, 이게 더 클 때 기각이 되니까 얼마 이상이 돼야 기각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그 기각 영역이 이쪽에 와 있다. G에 알파가 이쪽에 있다. 만약에 부호가 이 반대 방향이면 기각역이 왼쪽에 와 있겠죠. 그렇죠? 그걸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이걸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그림을 그려놓으면 집값 구할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강 영역이 이 오른쪽에 가 있기 때문에 기강 영역이 오른쪽에 가 있고 이 그림은 실제로 2.58 이거는 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때 G가 알파가 0.01이니까 G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임계치가 G의 0.01이죠. 0.01이 되는 G 값은 우리가 정규분포표에서 0.5 빼기 0.5 빼기 0.01 0.1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0.49죠. 0.49 0.49에 해당되는 이 정규분포상의 G값은 뭐가 되느냐? 해당되는 G값은 2.33이 됩니다. 2.33 여기 그대로 넣어가지고 2.33보다 더 크면 기무값을 기각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구해봤더니 1.55밖에 안 됐죠. 1.55밖에 안 되니까 역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균이 200보다 크거나 크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여기서는 크거나 작다는 게 아니고 크다는 200보다 크다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단측 검증에 대해서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제를 한번 더 볼까요? 다른 예제. 어쨌든 다른 예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제 가설 검증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 이 기무가설이 어떻게 생겼느냐. 기무가설에 따라 가지고 이 기강역의 위치가 달라진다. 그걸 굉장히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설 검증에서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어요. 1종 오류는 알파하고 같다 그랬죠. 실제로 기무가설이 사실이지만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알파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1종 오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오류는 실제로는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니지만 이를 기각하는데 실패할 확률 이걸 베타라고 하고 검증력을 1-베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설 검증을 이렇게 우리가 가설 검증 5단계를 통해 기각력을 구하고 기각력하고 그 실제 검증 통계량 값을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P값을 이용한 검증 그 방법이 있습니다. 가설 검증에서의 P값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P값을 우리가 유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파를 유의 수준이라고 불렀죠. 유의 수준. 요건 유의 확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의 확률. 그러니까 요 용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값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샘플의 통계량이 관측값보다 더 극한 값을 가질 확률이 P값이다. 제가 9장에 우리 실내 구간을 공부를 할 때 그 마지막 예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예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보다 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판단을 하는 거죠. 기계에다가 뭘 넣는 이제 기계인데, 그죠? 바틀링 하는 병에다가 뭘 넣는 기계인데, 너무 적게 넣는지, 이제 많이 넣었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구했잖아요. 구해가지고, 그 샘플 평균이 거기 있을 확률, 그걸 구했던 걸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P값이 사실 그 예제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예제 9장의 마지막에 했던 그 예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P값은 기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샘플의 통계량이 관측값보다 더 극한 값을 가질 확률. 관측값이라는 얘기는 지금 샘플에서, 그죠? 지금 어떤 내가 구한 그 샘플의 관측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한 뭐 X바하면 X바가 되겠죠. 주로 우리가 평균에 관련된 거면 X바. 그죠? 이 샘플에서 구한 이 X바가 여러 번 샘플링을 했을 때 그 X바가 여러 번 샘플링하면 X바는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에 뮤 근처에 있겠죠. 뮤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뮤 근처에서 왔다 갔다 이제 모집단의 이 모평균은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X바를 여러 번 구해봤다 이거예요. 여러 번. 수백만 번 이걸 구해가지고 점을 찍어봤더니 거의 중간 가까이에 이렇게 찍히겠죠. 점들이. 이 중간에 쭉 찍히다가 근데 샘플링 에러 해가지고 이게 좀 벗어날 확률도 있잖아요. 그죠? 좀 벗어날 확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측값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X바를 의미합니다. 이 X바가 지금 나온 어떤 값, X바가 여기 나오든 내가 다음 샘플링을 했을 때 이 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 그러니까 우측 값이나 아니면 이 값 같은 경우에 더 좌측 값이 나올 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확률은 뭘 의미하냐? 기무가설이 사실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률이다. 그러니까 내가 샘플링을 구했는데 샘플링 X바의 값이 이게 여기 있을 확률과 아주 끝에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끝에 여기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여기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쪽 끝에 양극단값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샘플링 평균 이 값이 더 극단 쪽에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P값은 더 작아집니다. P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게 P값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기무가설이 사실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률이라고 했죠. 기무가설이 사실일 확률.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 진짜 사실일 확률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P값이 크면 클수록 기무가설은 더 사실에 가깝다. 작으면 작을수록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니고 대립가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률이다. 기무가설에 대한 반증의 강도를 나타내는 확률이다. 기무가설이 아니고 대립가설이 사실일 확률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반증의 강도를 나타내는 확률이다. 작을수록 이제 반증의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설 검증에서 기각력 대신 P값을 유의 수준과 비교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값이, 이 구한 P값이 유의 수준 알파보다 더 적으면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니고 대립가설이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이게 P값 자체가 기무가설이 사실일 확률이니까 이게 적을수록 이제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대립가설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P값에 대한 결론은 만약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H조를 기각한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대립가설 기각. 유의 확률이 낮으면 작으면 작을수록 대립가설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 이거는 뭐 낮으면 보다 작을수록 대립가설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P값은 이제 이렇게 구합니다. H제로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표본 통계량이 가지는 확률을 구한다. 그러니까 X값을 구했을 때 여기서 내가
x 값을 구했을 때 이게 이제 이 기무과설에 관련된 이제 기무과설이 참일 때 정기분포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x바를 평균을 구했을 때는 x바를 여러 개 구했을 때는 이런 분포를 그대로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그대로 가지는데 이거의 평균은 미우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겠죠. 그런 이제 그 가지는데 H제로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표본 통계량이 가질 확률을 구한다. 표본 통계량이 여기 나타나 여기. 그죠? 여기 나타난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보다 더 극단값을 가진 이게 P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값에서 그거보다 더 크거나 작은 값이 바로 P값이 됩니다. 근데 그 크거나 작은 거는 어디 이제 기강역이 어디 있느냐? 대립가설이 어떻게 생겼느냐? 대립가설이 뮤는 뭐 어떤 값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강 영역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x 값은 좌측으로부터의 누적 확률이에요. 그렇죠? x 값은 좌측으로부터의 누적. x바가 여기 있으면 요 값. x바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 값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뮤는 만약에 대립가설이 뮤가 뮤가 어떤 값보다 더 적다 이거예요. 어떤 값보다 더 적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기강역이 왼쪽에 있죠. 그렇죠? 왼쪽에 있어가지고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이 확률이 바로 P값이 된다. 이게 있을 때는 좌측에서부터 누적 확률,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좌측에서부터 누적 확률, 이게 반대로 부호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측에서부터의 누적 확률이다. 양쪽에 있으면 기강역이 양쪽에 있으면 이게 이 P값은 요 값 더하기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 더하기 요 값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대립가설에 따라 구하는 확률의 면적이 달라진다. 양측 검정인 경우에는 어떤 G값이 구한 G값의 절대값이 이거보다 크거나 작을 값이 P값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단측 검정에서는 이게 그냥 실제로 X 바값이 있으면 X 바값의 어떤 극단값, 왼쪽이나 좌측에 있는 값, 그게 바로 단측 검증이 된다. 같은 G값에 대하여 양측 검증은 단측 검증에 비하여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검증은 단측 검증에 비해서 확률 G값이 2분의 1이다. 같은 통계량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P값을 이용한 이 가설 검증을 한번 해보겠는데, 아까 앞에 예에서 뮤는 200이고 뮤는 200보다 더 크다. 그리고 대립가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P값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더 클 이제 기무가설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인계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좌측에서부터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는 이 누적 확률이 되죠. 이게 바로 P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샘플로부터 얻은 통계량이 아까 1.55였습니다. 1.55에 해당되는 이 확률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G가 1.55보다 큰 확률을 구해보면 어떻게 구하느냐? 표에서 0.5 빼기 요까지 1.55까지 요게 표에 주어져 있으니까 0.5 빼기 요 확률을 하면 0.0606이 P값이 됩니다. 0.0606이 P값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P 값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P 값이 언제 기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P 값이 알파보다 더 적을 때 기각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P 값이 요거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답을 거꾸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 확률 P가 유의 수준 알파보다 작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무가설을 그냥 기각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P 값이 0.0606이 나왔는데 유의 수준 알파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주어진 유의 수준 알파는 0.01이었죠. 0.01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거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더 작아야 기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각에 실패한다. 이 지절을 기각하는데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P 값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면 P 값이 이라는 것은 샘플의 통계량을 바탕으로 기묵의 가설에 대한 반증의 강도를 나타내는 확률이다.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증의 강도는 강해진다.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그 반증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기무가설이 사실일 확률이, 그러니까 알파가 0.1이다. P값이 만약에, P값이죠. 이거 알파가 아니고. P값이 0.1이면 그게 의미하는 바는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미약한 증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미약한 증거가 있다. 0.1. 0.05는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0.01은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강한 증거가 있다. 0.001보다 P값이 더 적으면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매우 강한 증거가 있다. 이건 뭐 거의 100%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우리가 P값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 가설 검증에서 결론을 내리는 기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증까지 P값을 구하는 방법, P값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다른 어떤 다양한 종류의 그 한 모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